글로벌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 불과하다 라며 맹공을 퍼붓던 일본 책임연구원은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석권하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8%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이며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정상에 오르자 전 세계는 정말 믿을 수 없다며 경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비밀, 바로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경제학자 앙리 르블랑입니다. 리옹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프랑스인들은 리옹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도시의 고풍스러운 거리와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 사이에서 뛰어놀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리옹은 너무 구닥다리야. 그렇게 저는 리옹의 산업과 경제가 더 발전되기를 꿈꾸며 성장했습니다. 이후 저는 어릴 적 꿈을 쫓아 경제학을 전공하고 파리 제8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수로 재직하던 중 작년에는 유럽 각국 주요 기업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영 전략에 대하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독일의 자동차 산업, 영국의 금융 서비스, 그리고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자료들에서 계속 한국 시장의 급부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때마침 프랑스 공영방송사인 텔레비지옹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업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 방송에서는 삼성과 현대가 성공한 현재의 모습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성공의 이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한국이 프랑스나 유럽을 압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기술 모방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곧 그게 엄청난 편견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며칠 뒤 저희 대학의 타 대학의 한국학 전문 교수가 초빙되어 강연을 하였고, 이제 막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저는 주저없이 그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 강연을 통하여 저는 한국이 이룩한 엄청난 경제적 성과 뒤에 국가와 민간 기업과 온 국민이 함께 흘린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기, 한국이 성장한 배경에는 언제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귀신처럼 기회로 바꿔온 한국과 한국인의 저력에 큰 감명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던 논문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하여 직접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5개월 뒤에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의 프랑스 측 발표자로 선정되었고, 저는 이 포럼에서 발표할 내용으로 삼성과 현대의 성공 비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대학의 지원을 받아 저를 도와줄 연구원 3명을 모집했는데요. 그 중에는 다카시라는 일본 출신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된 저는 삼성과 현대의 뛰어난 점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수집해서 연구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던 중 갑자기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다카시가 던진 냉소적인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삼성과 현대? 결국 일본 기술을 베껴서 성공한 케이스일 뿐. 갑작스럽고 무례한 그의 주장에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바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러자 다카시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그래요? 한국이 진짜로 일본을 뛰어넘었는지. 턱도 없지. 이후 저는 계속해서 다카시와 의견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죠. 한국 기업은 일본 기술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었다. 삼성과 현대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일본의 기술이다. 딱히 그의 말에 반박할 만한 확실한 지식이 없었던 저는 한국 기업과 일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에는 명확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내심으로는 정말 다카시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내가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세계 경제 포럼 준비가 엉망이 되리라 판단한 저와 연구원들은 확실한 정리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진짜 답을 찾아 나서게 되었죠. 사실 다카시의 주장은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의 주장과 태도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그것만은 분명했거든요. 솔직히 호기심과 열정을 기반으로 이제 갓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저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다카시의 말은 그저 드러난 데이터와 통계만으로는 한국과 한국 기업의 진정한 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일본 연구원 다카시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세계 경제 포럼을 위해서 들인 시간과 비용이 전부 허사가 되어버리는데 어쩌지?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와 연구원들은 삼성 본사를 방문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과 질서 정연한 거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세련된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다카시의 비웃음 섞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독자적으로 성공했다고? 웃기지 마. 그건 일본 기술의 유산일 뿐이야. 삼성 본사에 도착해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유럽 기업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현대적인 디자인과 너무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 걸린 혁신적인 제품 이미지들은 이곳이 단순한 회사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카시가 비웃었던 그곳인가? 미팅룸에서 삼성의 연구개발팀을 만나기 전 안내 직원이 저희를 기업 전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그동안 삼성이 개발한 수많은 전자제품들과 갤럭시 시리즈의 최신 제품이 총망라되어 있었죠. 안내 직원은 부드럽지만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은 기술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다카시의 비웃음은 무지와 아집과 열등감의 소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카시의 말처럼 삼성은 단순히 따라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가 따라오려 하는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카시, 너의 주장은 틀렸다. 이제 그 증거를 찾아내 보이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심장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팀은 삼성의 최첨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복도양 옆으로 펼쳐진 유리창 너머에는 반도체 웨이퍼가 회전하며 제조 공정이 치밀하게 펼쳐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흰 가운을 입고 초집중 상태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죠. 삼성의 3나노미터 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전력 소모를 40% 이상 줄이고 처리 속도는 30% 이상 높인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 제품에 의존하고 있죠. 그의 말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문득 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깨달았죠. 제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기계가 여기서 탄생한 기술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생한 사실을 말입니다. 이어서 엔지니어는 저를 거대한 스크린 앞에 데려갔어요. 화면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삼성의 공장과 연구소의 현황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상황이 숫자와 통계로서 철저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배우고 혁신하는 시스템이 한눈에 파악이 되었죠. 다카시, 이런 엄청난 한국의 기업을 두고 일본 모방이라고? 다음 날 저는 삼성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너머에는 거대한 조립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의 끝에는 갓 생산된 차량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등장했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따로 사람이나 기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그 차가 자기 발로 조립 라인에서 걸어 나왔으니까요. 이어서 공장 관계자는 저희를 전기차를 테스트하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이오닉 5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는 스스로 복잡한 장애물을 피하고 급정거하고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냈죠. 정말 놀라웠어요. 전문가인 사람이 해도 절대로 그 정도로는 할 수 없는 게 확실했거든요. 또한 느릿느릿한 유럽 전기차들의 자율주행에 비하면 한국 전기차들의 자율주행은
거의 우사인 볼트급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이동 수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는 미래 친환경 시대의 해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저를 수소차 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은 수소차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뿐 아니라 철학을 연구해요. 이 차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물만 남기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지구를 위한 혁신입니다. 그 순간 저는 프랑스인임에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역사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엿보였기 때문이었죠. 삼성과 현대를 직접 경험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구나. 세계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라였어. 이들은 기술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학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카시가 틀렸음을 증명할 자료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하며 더 많은 답을 찾고 싶어졌어요. 이제 막 여정의 일부를 본 것 같았으니까요. 삼성과 현대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이들의 성과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발견한 수치는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은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9.8%를 차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는 인텔, TSMC 등 글로벌 경쟁자를 따돌린 기록적인 성과였죠. 성장률에 있어서도 삼성은 78%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죠. 현대자동차의 데이터 역시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 그룹은 10.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도요타, GM, 폭스바겐, 르노, 닛산, 미쓰비시를 모두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연구자들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놀라운 기술 자료들도 많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하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 일본인 연구원 다카시 씨는 제 말을 듣고 발끈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3나노미터, 전기차, 수소차, 그거 일본이 없었으면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기술은 여전히 일본에 비하면 아류에 불과해요. 여전히 막무가내인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다카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국이 한때 일본의 기술을 참고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찌감치 그것을 넘어섰고 이제는 당당하게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제 말을 듣고 다카시는 더 짜증 섞인 투로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일본을 베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다카시는 그저 열등감에 가득 찬 어린아이라는 것을요. 다카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것을 알게 되니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태연히 웃으면서 타이르듯이 말해주었습니다. 다카시, 세상은 돌고 돌아요. 기술도 문명도 돌고 도는 거죠. 한때 일본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한국이 영원히 일본의 아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현재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참고해서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냈잖아요. 결국 한국이 한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일본을 통쾌하게 이겨버린 거죠. 다카시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끽소리 안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이제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연구를 계속했죠. 그날 밤 또 알아버렸습니다. 한국과 한국의 기업이 이렇게 대단하게 성장한 진짜 이유를 말이죠. 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인 다카시의 도발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삼성과 현대에서 본 혁신과 성공의 현장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다카시에게 이해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죠. 삼성과 현대를 방문 후 저는 다카시를 포함한 3명의 연구원들과 간단한 토론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고 듣고 정리한 자료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삼성의 3나노미터 반도체 기술과 현대의 수소차 혁신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다카시는 손을 번쩍 들고 발언했습니다. 그 모든 데이터가 흥미롭긴 하지만 앙리 씨, 간과한 부분이 있네요. 그는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띠며 도전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 중 몇 가지가 일본의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갑작스런 그의 도발의 일순간 술렁거림이 일어났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다카시, 한국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일본 기술을 참고한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독립적인 혁신을 이루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일본 쪽이 아닌가요?
다카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비열한 웃음을 띠며 다시 반격했죠. 삼성의 3나노미터 반도체가 대단하다면 왜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최상위 수준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현대의 수소차가 좋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토요타도 이미 수소차 기술을 오래전에 상용화했습니다. 저는 다카시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말씀하신 일본의 장비와 기술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냈느냐입니다.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건 결과를 보여주는 한국 기업들 아닌가요? 일본은 지금 반도체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수소차 분야에서도 2020년 이래로 한국보다 훨씬 뒤지고 있어요. 왜 그런 사실은 외면하시나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정리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카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자료만 거칠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빠른 혁신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뿌리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카시가 드디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도 뿌리가 부실해서 곧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새로운 연구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전은 명백히 그의 마지막 반격이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저에게 확실한 기회가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죠. 좋습니다. 그럼 뿌리를 한번 확인해보죠. 다카시의 도발 이후 한국 기업의 뿌리, 즉 철학과 열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연구조사를 말하죠. 그냥 인터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삼성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인재 중심 경영이라는 문구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문구였죠. 회의실 벽에 붙은 슬로건, 사무실 내부의 분위기, 직원들의 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문구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먼저 연구소 책임자인 김 팀장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신입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지금은 삼성의 혁신을 이끄는 엔지니어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삼성에 처음 입사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삼성은 제게 너무 크고 꿈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회사는 제가 겁먹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몇 장의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의 실패 사례를 정리한 문서였어요. 그 종이들에는 지난 10년간 실패 사례가 100개 이상 빼곡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는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첫 번째 모델이에요. 아쉽게도 상용화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바가 정말 컸죠.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실패도 자산으로 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험 덕분이죠. 저는 그 순간 다카시가 말했던 한국은 뿌리가 약해서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어서 방문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들은 한 기술자의 이야기는 제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수없이 반복되는 가난과 싸우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현재 현대자동차 수소차 연구소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릴 땐 내 손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꿈이냐고요. 그는 스스로를 가난했던 소년이라 소개했습니다.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자동차 구조와 엔지니어링에 대해 독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현대자동차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거쳐 현대에 입사했지만 입사 초기 그는 자신이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죠. 처음 현대에 들어왔을 때 주변 동료들의 뛰어난 능력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하지만 회사는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문화는 그를 포용하며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는 회사에서 제공한 각종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해서 세계적인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에서 실패했을 때조차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도 회사는 다음에는 더 나아질 거야 라며 제게 기회를 줬어요. 그는 자신이 수소차 개발팀에서 맡았던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당시를 떠올렸죠. 우리가 수소차를 개발할 때 첫 번째 시제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어요.
상용화는커녕 테스트 단계조차 넘기지 못했죠. 그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우,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야. 위에서도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라고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대자동차 수소차는 그렇게 뼈저린 실패를 딛고 탄생한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현대의 수소차는 단순히 차가 아니라 사람의 꿈과 회사의 신뢰가 결합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하니 딱 2가지 원칙이 보였죠. 첫 번째는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2가지는 하나의 뿌리로 설명할 수 있겠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삼성과 현대의 눈부신 성공에는 단순히 이론적인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인터뷰를 다 마치고 나서 다카시에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소감이?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건 참 흥미로운 철학이군요. 일본의 기업 문화와는 확실히. 그는 스스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듯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카시,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 기업이 진정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과 사람의 꿈을 믿기 때문이야. 지금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 이렇게 한국에서의 현장 연구를 마친 저희는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일본에서의 현장 연구까지 완료해야 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요. 솔직히 저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다카시의 기세가 많이 꺾이긴 한 건 사실이지만 일본에 아직 내가 잘 모르는 뭔가 강력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움을 안고 저희는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S전자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카시는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본 기업들은 꾸준히 품질을 높이고 오랫동안 신뢰받는 기술을 만들어 왔어요. 한국처럼 빠르진 않아도 견고함이 우리의 강점이죠. 하지만 S사를 방문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곳곳에 오래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출시된 브라운관 TV, 초기형 전자사전, 소형 테이프 녹음기 등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듯 늘어선 제품들. 다카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제품들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일본 기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여기 있는 제품들 모두 과거 성공을 거둔 것들이군요. 그런데 최근 혁신적인 제품들은 어디에 있죠? 다카시는 순간 아차 하는 표정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때 S사의 임원이 끼어들며 부랴부랴 최근 출시된 제품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제품들에 불과했죠. 저의 실망한 표정을 살피던 그 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강력하지만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S사의 개발팀을 방문해 수석 엔지니어를 만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수석 엔지니어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저희는 여전히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과감한 도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위에서 실패할 위험이 있는 도전은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임원이 말을 보태었죠. 사실 몇 년 전 새로운 전자기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회사의 관료주의적인 결정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간에 갑자기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후로 한국의 경쟁사들이 유사한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우리 팀에서도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안정적인 기존 제품에만 의존하려 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는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서 S사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다카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다카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죠. 다카시, 일본의 기술이 과거에는 세계를 선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변화와 도전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품질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장은 더 빠르고 더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니까요. 다카시는 무언가 반박하려고 입을 움찔했지만 결국 인상을 찌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제조사 피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 세계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뒀던 기업이었죠. 피사의 홍보팀장이 두 사람을 맞이하며 회사의 성공적인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에 세계 최초로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선보였고 고화질 캠코더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199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텔레비전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팀장은 회사의 로비에 전시된 과거의 히트작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모든 성과가 우리 회사의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피사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홍보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사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죠. 회사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사무실에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서려 있었고 곳곳에서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감지되었죠. 마침내 한 개발팀의 직원과 대화할 기회를 얻은 저는 피사의 내부 사정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회사는 성과를 중시하지만 정작 직원들에게는 그 성과를 낼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묵살당하기 일쑤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당장 매출을 증대시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직원들은 전부 승진이 누락되거나 암암리에 조기 퇴직을 권유하는 분위기까지 생겨버려서 사실 저희 팀에서도 여러 동료가 떠났어요. 더 이상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고 느낀 거죠. 피사를 다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저는 다카시에게 물어보았어요.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살짝 떠봤죠. 다카시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품질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매출과 성과를 중시하는 방식을 당연히 여겨왔어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교수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은 지금 과거의 성공에 갇혀 있고 지금 필요한 건 사람들의 열정을 살리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믿고 지원하니까 정말 의외였어요. 한국을 거쳐 일본의 기업까지 다 탐방하면서 생생하게 비교를 하게 되니 다카시의 생각도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기업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도전 대신 기존의 명성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도 아직 한국은 일본한테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을 동시에 방문해보니 정말 뭐가 문제인지 한눈에 보이네요.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텐데 한국이라.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품질을 놓치지 않으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 방문을 마친 저희는 다시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을 사람 중심의 혁신, 한국 기업이 세계를 이끄는 이유라는 보고서 말입니다. 일본에 위치한 카페에서 한 일본인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본을 기준으로 통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한류가 유명하네, 뭐네 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것이 최고라는 뜻이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일본식대로 살면 돼.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건 유럽인들이었다고 하는데 유럽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자인데요. 얼마 전 친가족처럼 지내던 동네 형이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하는 걸 보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고등학생 때부터 미친 듯이 일만 한 사람이었는데 대학도 나오지 않았다 보니 중고, 대학교를 통틀어 친구도 없었고 일에만 매달렸다 보니 아내도 없었습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여행도 가보지 못하고 정말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없을 장기 여행일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멀리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나라가 한국이었죠.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 보기는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취미 생활입니다.
갱년기로 인해 우울증 증상을 보이시던 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뒤로부터 활기를 되찾으시더라고요. 갱년기에 이른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큰 근심거리였는데 이렇게 한국 드라마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재미를 떠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한국 여행을 지지해 주었고 자기들을 데려가면 안 되냐고까지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제 한국 여행을 부러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친구 녀석들은 한국? 거기 바다는 있냐? 한국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바다도 없고 여자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말고 미국 캘리포니아나 브라질 이런 데를 가라고 말하며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 여행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한국으로 향했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한국은 제 상상보다 훨씬 크고 도시화되어 있었으며 활기찼습니다.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바쁜 도시라고 하길래 굉장히 삭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인지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있는데 제가 상상했던 도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건 세련된 도시들의 외관이었어요. 잘 정돈된 거리도 마찬가지였죠. 이탈리아에 와본 경험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과거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존에 의의를 두는 거죠. 저는 그런 이탈리아의 모습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건물이 멀쩡한 데가 없어요. 매번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건물이 너무 약해서 보수공사조차 못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곳이 대다수예요. 에어컨 실외기를 달면 건물의 외관을 해치니 금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유럽의 여름 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에어컨 때문에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물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건물에 실외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에 실외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지저분할 텐데 실외기가 없으니 깔끔한 외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탈리아 건물에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그렇게 하려면 건물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에 체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뭐 할 게 있냐는 친구들에게 제 여행 사진을 보내주니 반응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진짜 한국 맞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으면 같이 갈 걸 그랬다까지 이제 와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념품점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카드만 사라진 게 분명히 어디서 계산을 하고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바보같이 카드를 하나만 챙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데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오다니 과거의 저를 책망하며 일단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분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현금을 되게 오랜만에 받아서요. 거스름 돈이 없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거스름 돈이 없을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결제를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후다닥 밖으로 뛰어가시더니 어디선가 돈을 바꿔서 들어오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니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현금을 좀 더 써야 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런데 아마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웬만하면 카드를 쓰시는 게 여행하기 좀 편하실 텐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쿵 하는 효과음과 함께 주인공이 얼어붙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카드를 재발급받아서 쓸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여행 기간이 무려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사장님은 혹시 카드를 잃어버렸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신기한 걸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 전용 카드 서비스라는 것이었는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기계가 여권도 인식해주고 카드도 그 자리에서 발급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카드를 충전하는 것까지 한 번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로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카드에 넣을 필요 없이 유로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환율이 계산돼서 한국 돈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일단 카드를 발급받기는 했지만 제 정보가 도용되거나 카드를 해킹당할까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ATM기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지도 어플을 보면 ATM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ATM기에도 별점과 평점이 있어요. 식당도 아니고 돈 넣고 빼는 기계에 점수를 매길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싶으시겠죠. 평점이 낮은 ATM기의 후기를 보면 카드가 복제되었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저도 카드를 복제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카드가 터키에서 사용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그날 밤에 받았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터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빼는 순간 돈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TM기에 가면 커다란 안전요원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후기를 보니 위험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같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감격했죠. 일단 이탈리아에서는 여권을 밖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나 좀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권을 꺼내는 순간 털릴 거예요. 그렇게 여권 번호를 털리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게 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카드가 복제되었다는 둥,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카드 사회인 줄 모르고 여행을 왔다가 매우 곤란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서 편하게 여행을 즐겼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이다 라는 말만 가득했죠. 이렇게 빨리 카드가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이기는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드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은행에 가야 하고 은행에서 카드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리거든요. 저는 카드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무인가게로 향했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무인가게가 관광지처럼 여겨지거든요. 얼마나 신기해요. 물건들을 어디에 묶어두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없는데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과장된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게가 털렸을 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가게 규모가 작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슈퍼보다 2배는 커 보이는 가게가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차례대로 물건을 집어 셀프로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저는 계산하는 사람들 옆에 서서 누가 계산을 하는데 장난을 치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이탈리아였으면 이런 가게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운영이 된다면 10개 중 5개는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을 겁니다. 곧이어 제 차례가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한국인들처럼 능숙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물건을 하나 빠뜨리고 계산할까봐 긴장됐습니다. 다행히 수량에 맞게 계산을 다 마쳤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제야 제 눈에 신기한 게 보였습니다. 계산대 옆에 있는 바구니에 카드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카드 주인 찾아가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했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카드를 모아두다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가게에는 직원이 없잖아요. 보통 카드를 주워서 보관하는 건 직원의 몫인데 가게가 없는 곳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건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결과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한국인 빼고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편의점마저도 무인으로 종종 이용했고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한 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개인의 양심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이니까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쓰는 카드사 이름을 말하더니 혹시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 로비 직원은 누가 카드를 습득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내려와서 본인 카드가 맞는지 확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내려갔어요. 정말 제 카드가 로비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찾게 된 거냐고 묻자 어떤 한국인들이 카드를 주워서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투숙하는 분들인 줄 알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투숙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투숙객인 줄 알았어요. 이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를 어떻게 알고 이 호텔로 카드를 가져다 줬겠어요. 호텔에서 제 카드를 주어서 로비에 맡긴 걸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건 호텔 앞 먹거리 골목이었고, 먹거리 골목 안에 벤치에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쓰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 외국인 카드인 것 같고, 주변 호텔에 외국인들이 많으니 호텔을 돌아다니며 카드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것이었죠. 제가 정자체로 제 이름을 카드 뒤에 써두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며 혹시 호텔 투숙객 중에 마르코라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카드사를 검색해서 이탈리아 카드라는 것도 알아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며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를 찾았고 그 결과 제가 머물던 호텔까지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호의였어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게다가 뭔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직원의 말에도 극구 사양하고 조용히 호텔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매치기 조심, 도둑 조심, 강도 조심이라는 얘기만 듣고 살았던 제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 이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찾아도 원래 제 카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좀 더 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번 발급받으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되찾은 것만으로도 시간적, 물질적인 자원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도 카드를 찾아주신 한국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갖게 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일수를 조금 늘리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무언가도 존재했죠. 바로 동전의 유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동전이 있는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물론 유래도 동전이 있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지폐와 동전을 섞어서 사용하고 지폐의 개수가 동전의 개수보다 적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동전만으로 모든 결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예시를 든다면 9,500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을 때 10,000원을 내고 500원을 돌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5,000원 한 장, 1,000원 4장, 500원 한 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9,500원 전부를 동전으로 계산합니다.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동전을 들고 다닌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동전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만 주머니에 넣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걸 뭉텅이로 들고 다닌다고 하면 주머니 한쪽이 축 처질 정도로 무거워져요. 일본인들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더라고요. 카드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도 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어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그냥 주문하면 되지만 현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헤아려야 합니다. 대부분이 동전이라 세는데 더 오래 걸려요. 특히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서 음식 주문을 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 제가 메뉴판에서 봤던 가격과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식당 주인이 가격을 올려놓고 메뉴판의 가격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가게 주인의 실수 아닌가요? 그러면 책임은 가게 주인이 져야 하는 건데 이 가게 주인은 어쩔 수 없다며 돈을 더 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를 썼다면 좀 불합리하지만 대충 결제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잖아요. 당장 낼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 가게 주인은 그럼 가방을 맡겨놓고 나가서 돈을 뽑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카드를 찾은 덕에 다행히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결제한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실수한 건 가게 사장인데 왜 피해는 제가 봐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저는 그 땡볕 더위에 ATM기를 찾아 돈을 뽑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낸 현금에 돌려줄 거스름돈이 없자 본인이 직접 거스름돈을 만들어서 오신 분 말이죠. 그분은 카드가 없는 저를 닥달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사장은 왜 현금이 없냐? 일본에서 현금은 기본이다. 라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가게 사장님과 일본 가게 사장의 얼굴이 교차되면서 한국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당황한 외국인을 배려하던 그 친절함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여행을 접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일본에서 이런 취급을 받자마자 상처받아서 이탈리아로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일본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고 하더니 역시 사람 말은 믿을게 못 되더라고요.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는 않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카드 쓸 일이 없었어요. 버스 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카드를 찍고 타면 쉽잖아요. 게다가 일반 결제 카드와 교통카드가 혼합되어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버스비까지 동전으로 계산했습니다. 버스는 타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 저에게 현금 계산은 난이도 별 5개짜리의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일단 동전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금액을 헤아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버스비를 내는 곳을 버스 안에서 찾아야 했죠. 동전 찾으랴, 돈 낼 구멍 찾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중교통마저 동전으로 계산하는 건지, 일본은 분명 발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것만 보면 발전은커녕 후퇴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교통카드 시스템이 편하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스 티켓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귀찮게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만도 못한 시스템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 동전 때문에 일본 여행을 접고 싶어 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영어가 가능한 일본인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동전에 관해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일본은 동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이 많아야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도 빼먹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이게 뭔 소린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판기에 돈을 많이 써야만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카드가 안 되는 자판기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카드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되는 자판기가 널려 있었어요. 이탈리아에도 카드 결제가 되는 자판기가 있지만 간혹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카드 복제를 우려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제 경험에 따른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 일본인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치안이 좋아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위험하다면 우리도 카드를 썼겠죠. 저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일본보다 치안이 좋다는 한국도 카드를 쓰는데요. 치안과 현금 사용 유무는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자 일본인은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 가지 뭐 하러 있어요? 라며 화를 냈죠.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이 비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만약 재난이 많은 나라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좋아한다라고 했더라면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면서 화를 내다니 저는 결국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수년간 살며 일을 했다는 한 외국인 회사원은 일본이 동전 사용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유통시키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일본 전국에는 ATM기가 실핏줄처럼 깔려 있는데 일본 은행은 이 ATM기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카드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계획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카드 사용률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입은 손실이 약 1조 2천엔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3천억 정도가 되네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나라는 후진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걸 알면서도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일본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며칠 여행 다녀온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직접 본 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본토 일본인이 저희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어이, 외국인 양반. 그런 식으로 굴 거면 그냥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뭐 하는 거야? 자기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내려는데 그 사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본을 기준으로 통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한류가 유명하네. 뭐네 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것이 최고라는 뜻이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일본식대로 살면 돼. 세계의 흐름이 일본을 중심으로 흐른다는 건 어디서 나온 연구 결과인지,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에 비해 일본의 콘텐츠들이 매우 수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기는 했어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국토 면적은 3배 이상 되고
GDP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이런 기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들은 지금도 세계 문화에 녹아들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어차피 우리 것이 최고! 라는 말로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만하겠더라고요. 이 30년 전에는 일본 전자제품이나 휴대전화 브랜드가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이지도 않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발전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태된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일본에 있어봤자 불편함만 더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에 왔을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이번에는 부산에 갔었는데 이탈리아 못지않게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인들의 여름 휴가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좀 더 생동감 있고 활기찼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던 제 친구 놈들이 한국에는 미인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미인이 없기는 무슨. 바다에서 만난 여성분들은 전부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부산을 이제야 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눈길이 저절로 가는 여성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 것이기도 하고 남은 여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여행은 꼭 부산으로 오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 비용을 저축하고 있어요. 제 여행 저축 통장의 이름은 고투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고 싶은 염원을 담은 통장이죠. 얼른 한국에 가고 싶네요. 이번에는 한국에 간다고 무시했던 친구 녀석들도 데려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확실히 공감돼요. 저도 일본에 여행 갔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동전이 지갑에 엄청 쌓이더라고요. 같은 경험을 하셨었네요.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